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박정희 정권 후반기에 대한 내용과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 후반기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일어나게 됐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왜 그렇게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유신 독재 체제를 만들게 되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 그 뒤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 보다시피 박정희 정권 당시에 일단은 삼성개헌, 즉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정권을 자기가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3번까지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헌까지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었지만 일단은 이제 문제는 뭐냐? 당시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침체가 됐었고 그 다음에 냉전이 완화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되었었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사회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진영이 서로 이제 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반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었던 이 박정희 정권이 자체적으로 조금 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박정희 정권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집권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피로도가 되게 심했고 그 다음에 성장 위주 경제 정책 때문에 분배를 거의 하지 않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높아졌던 것이죠. 분배를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었고 이것이 이때 당시에 정권을 조금씩 외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은 이른바 이제 뭐라고 할까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는 했었지만 당시에 신예였었던 김대중 씨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이죠. 바로 김대중 씨에게 이제 아주 근소한 차로 앞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다음번에 또 대통령이 되라는 법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시대가 이제 반공을 벌일 때가 오게 된 거잖아요. 반공을 벌이게 된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나라가 북한을 외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이 박정희 정권은 모든 사람들이 완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조치를 한 가지 취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중앙정보부 부장이라 볼 수 있었던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국정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로 이후락 씨를 갑작스럽게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북한으로 파견해가지고서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평양과 서울에서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과 관련해가지고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7.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7월 4일날 이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7.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짠 하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도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서 이걸 발표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아니 왜 지금까지 맨날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북한이 랑 갑자기 손을 잡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나라 안에 워낙 이제 이산가족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한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이들과 같이 힘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겠죠. 때문에 당시에 이른바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좀 올라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박정희 정권은 아주 절호의 기회로 여겨서 이용해 먹습니다. 즉 갑작스럽게 전국에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일반 국민들의 바로 자유를 빼앗고 군인들이 모든 그런 이제 사회의 질서 같은 걸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선포를 한 거예요. 왜? 국가의 질서를 군대가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목에서 이렇게 했다 볼 수 있겠죠. 국가의 안보,
자, 국가의 안보와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박정희가 계속해서 권력을 잡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북한하고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서 바로 북한하고 정말 진짜 통일이 되게 될 텐데,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조치를 취했었던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제 선거에서 패해서 쫓겨나게 된다고 한다면 뒤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꼭 북한하고의 평화 통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겠는가, 이런 것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서 전국에다가 비상계엄령을 딱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완벽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요. 그 시스템을 한번 여러분들 구경 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에다가 원래 민주주의 국가는 여러분들 삼권분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대통령에게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권력을 다 줍니다. 이게 왕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통령에게 입법, 사법, 행정권을 완전히 주고, 그 다음에 중임 제한을 철폐시켜버립니다. 즉, 대통령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 제한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당선되면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국민들의 지지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때 당시에 체육관에서 전 지역에 각 지역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을 체육관으로 전부 다 불러 모이게 해가지고서 그 안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당선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기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각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투표를 하게 만들었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뽑혔던 사람들은 박정희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야당 편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완벽하게 다 박정희 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편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박정희는 이후에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을 딱 했을 때 기권표 던진 몇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이 박정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는 모습을 보여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른바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예 구축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형식적이나마 존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바로 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르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 국회의 야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여당 의원들을 압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코너로 몰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아예 그런 것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아예 어떻게 했냐면, 언제든지 간에 대통령은 국회를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게 만든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유일하게 박정희에게 이때 당시에 반대 말을 할 수 있었던 정치 세력 집단이 바로 국회의원인데, 이들을 전부 다 쫓아버렸다가 여러분들 이것은 완벽한 독재라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예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도 항상 불안한 면이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박정희 정권을 조금이라도 흔들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조금이라도 흔들 그런 가망성이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법률로서 이걸 제한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헌법을 초월하는 바로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발견됐다라고 하면 이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다 잡혀가지고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완벽히 독재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것을 또 선전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서양에 있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게는 사실 맞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학자 한 2명인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이때 당시에 한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유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언론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인권운동했던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열심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다 깔아버렸어요. 다 밟아버렸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당시에 나름대로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가 주도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경제 성장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경공업 중심에서 이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국가 경제 성장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건 모습이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이제 많이 사그라드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권력은 예전에 이제 흥선대원군 설명하면서 선생님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은 바로 10년 동안 더 유지가 되긴 하지만 그 이상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10년을 넘었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국가를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긴급조치라고 하는 조치는 십몇 호가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이것이 발효가 돼가지고서 많은 민주주의를 주장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투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표적인 했었던 업적 중에 하나는 예전에 선생님 한번 그런 얘기한 적 있었죠.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랐다고.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이제 그 손을 잡으면서 일본의 경제적인 성과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산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발달한 그런 도시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해 나갔고 그리고 그 과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부산 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도 시원찮을 것 같은 그런 부산 지역과 그 옆에 있었던 마산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바로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근처 회사에 가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넥타이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계엄군이 감시를 좀 소홀히 한 그 틈을 타가지고서 사람들이 갑자기 우욱 하고 모여가지고서 이쪽에서 바로 대규모로 바로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 활동을 엄청나게 격렬하게 펼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산발적으로 부산 전역과 마산 전역으로 쫙 하고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것이 인근 지역까지 이제 전파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되게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항상 자기가 이제 잘 가는 공정동에 이제 술집으로 갑니다. 술집으로 가서 자기의 부하에 해당됐었던 예전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의 주역이었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김재규라든가 차지철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모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바로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은 그랬었어요. 이 부마 항쟁의 상황을 보고서 이제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시민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식의 건의를 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옆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맹목적인
바로 충성을 바친다고 주장했었던 차지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바로 이 김재규 부장을 엄청나게 막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 하는데 이 둘 사이가 원래 되게 잘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됐냐. 이 김재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자기가 평소에 차고 다니고 있었던 그 권총을 꺼내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차지철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게 돼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선 또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그 자기가 가장 믿는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서 반드시 살리라고 꼭 살리라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머리에다가 총을 그렇게 쏴가지고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죽게 되었었고 이때 당시에 이 김재규는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몰래 숨긴 다음에 국가의 가장 최고 지휘부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다 한자리에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앞으로의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얘기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바로 이 김재규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게 됐었던 그런 일부 사람들이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김재규를 제압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상 10월 26일 날 이때 당시에 공과 그 다음에 과가 많은 그런 삶을 마치고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프린트 7페이지에 보면은 유신독재 체제의 성립에서는 계속해서 쭉 한번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삼선 개헌, 동그라미 1번, 북한의 무력 도발, 동그라미 2번, 지속적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빈칸에 밑줄 치겠습니다. 바로 삼선을 허용하는 개헌 강행, 배경에선 동그라미 1번 경기 침체, 동그라미 2번 바로 냉전 완화, 빈칸에 적어주겠습니다. 냉전 완화로 반공 이념이 약화됐으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장기 집권과 그 다음에 성장 위주 경제 정책으로 인한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자, 유신체제의 성립에서는 사회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동그라미 1번 비상계엄령 선포, 네, 동그라미 2번 국가안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그라미 4번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체제 마련을 구실로 유신헌법, 빈칸에 적겠습니다. 유신헌법. 이때 당시에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면 유신헌법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대통령에게 입법, 사법, 행정권을 부여합니다. 그 두 번째, 대통령의 중임 제안을 철폐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 뽑았다고 했었죠?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바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각 지역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때 당시에 한 커다란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투표를 해가지고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출 밑줄 쫙.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부여,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바로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 그리고 동그라미 6번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이제 발표하게 한 거죠. 이게 왕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버전이냐? 바로 동그라미 1번.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의 영구집권은 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 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은 긴급조치로 해가지고서 다 이제 중단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노동도 마찬가지고 학생층도 마찬가지고 무지하게 반대를 많이 했고, 거기다 또 한 가지 부마 항쟁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시민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고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건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바로 12.6 사태 때에 부마 항쟁의 해결을 두고서 권력자 간의 내부 갈등이 있었으며 이때 당시에 김재규라고 하는 권력자에 의해서 12.6 사태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피살. 박정희 대통령 피살. 자, 두 번째는 2번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일단은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일단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정보부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제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조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건과 관련해 가지고서 누구든지 간에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권한을 이른바 이제 이 전두환 정권이 점차 키워나가다가 그러다가 아예 자기 군대 안에서 원래는 사적인 조직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두환은 군대 안에서 바로 사사롭게 하나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이 하나회 조직을 이용해가지고서 바로 이른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군사 정전이 또 한 번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11일이 아니죠. 12월 12일 날, 그해 12월 12일 날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바로 최규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을 승계해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대통령으로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사실상 아직은 이제 최규하 대통령을 냅두긴 했는데 나머지 모든 권력을 이때 당시에 신군부가 다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시민들이 이 꼴을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가신 것은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게 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이 실시했었던 많은 탄압적인 정치들이 전부 다가 일단 중단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특히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말은 서울의 봄인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바로 이 비상계엄령 같은 것을 완전하게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중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 받아들일 것 같았었던 신군부는 처음에 받아들인 것 같아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서울의 봄에 해당하는 각종 시위 활동이 잠깐 중단된 그 틈을 타가지고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를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시위 자체가 아예 애당초에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6.25 전쟁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현대사에서의 비극 중에서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었던 이른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먼저 적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별표 하나. 신군부의 등장. 12.6 사태 수습 과정에서 자, 빈칸에 들어갈 만 누구죠? 여러분들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전두환. 이분 자기 총재산 지금까지 뭐 27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그분 아직 살아계시죠 이분? 자, 좀 안타깝긴 한데 이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바로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뭐라고 보냐면 12.12 사태라고 합니다. 빈칸에 적어주세요. 12.12 사태. 12.12 사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서울의 봄 빈칸에 적어주겠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서울의 봄. 여러분 프린트에는 197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생님 잘못 표시를 해놨습니다. 79년이 아니고 1980년입니다. 1980년 5월 달에 바로 서울의 봄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이전서부터 즉 그 해 전에 1919년 10월 26일 12.6 사태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때까지 5월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바로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 열심히 펼쳐져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신군부의 퇴진과 계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그렇게 된 상황이었었지만 정권을 장악했었던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군부가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 과정 중에 터졌던 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신군부의 등장 이거 자체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5.18 민주화운동 별표 2개 쳐주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걸 가지고서 뭐 북한의 선동이니 어쩌니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걸 주장하는 것도 지금 되게 좀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의 기록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기록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진짜 북한의 선동이었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우리나라는 국가적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북한의 선동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전개는 경기도 광주가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납니다.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주로 이제 학생들 중심이었었죠.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도 일부가 같이 포함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처음에는 군대를 파견했었던 이때 당시에 이 전두환 정부. 근데 이 군대가 시민들인데 이들을 함부로 진압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들에 대한 진압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당시 상부에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시위대를 이 군대가 제대로 진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대로 진압을 하라고 질책성 명령을 막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전두환 씨는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부 쪽에서 바로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내려졌었대요. 당시에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특공부대라 볼 수 있었던 공수부대까지 여기에 파견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공수부대까지 투입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진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진압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 학생들을 향해서 바로 총격까지 가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시민들은 처음에는 뭐 돌과 뭐 화염병 뭐 이런 정도로만 이제 저항을 했었던 것이지 총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진압군이 자기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쟤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총으로 함부로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쟤네들도 우리를 함부로 죽일 수 없지 않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남자는 전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오니까 총을 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이 시위대들이 근처에 있었던 경찰서를 공격을 해서 거기에 있었던 무기들을 탈취하게 된 겁니다. 탈취한 다음에 그 총을 갖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공수부대와 그 다음에 국군에게 바로 반격을 가하게 됐고 이 결과 이 군대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일단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자 이 분들이 당시에 광주에는 전라도 자체에 그 도청이 있어요. 이 도청까지 이때 당시에 이 시위대가 가서 점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시민군은 바로 이 진압군들에게 승리했다고 스스로 자축을 하면서 되게 좋아했었던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작전상 후퇴였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후퇴했었던 많은 군인들이 전부 다가 광주가 있으면 광주 외곽의 모든 통로와 길들을 빼곡하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빼곡하게 막아버려가지고서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바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요것을 이제 빗대가지고서 만들었던 되게 유명한 바로 이제 영화 중에 하나가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가 한국 영화가 있기도 했었었죠.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외부 지역에선,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 광주 지역에서 시위가 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 군인들과 그 다음에 시민들 사이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졌다는 말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광주 도청을 이때 당시에 시민군이 점령을 했었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들과 막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런 과정 중에서 시가지는 완전히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전두환 정부에게 명령을 받았었던 이 방송사가 바로 광주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냥 음악을 틀게 만들고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말 그대로 철저하게 광주의 상황을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시민들에게 이 전두환 정부가 숨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모습을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록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드디어 시민군 도청을 장악을 했는데 얼마 후에 바로 계엄군 쪽에서는 바로 소리소문 없이 도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도청을 점령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논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청으로 가장 주요한 인사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걔네들을 다 잡거나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시위를 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진압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래가지고서 군인들은 도청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것의 결과 도청에 있었던 그런 많은 시민군들은 바로 이 도청을 점령하러 오는 계엄군을 향해서 총을 쐈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총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칼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광주에 있었던 전라도 도청은 말 그대로 이 건물 자체가 피바다가 됩니다. 여러분들. 피바다가 되고 몇천 명이 넘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광주 지역에 망월동 묘지라고 있습니다. 망월동 묘지에 가면은 거기에 무덤들이 전부 다 아주 까마득하게 산 전체를 그냥 다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때 당시에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도청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저 이렇게 피로 진압까지 했었던 이 계엄군에 대해서 시민들은 더 이상 저항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진압을 하게 되면서 바로 전두환의 신군부는 사실상 제5공화국이라고 하는 바로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5.18 민주화운동은 굉장히 커다란 의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민주화의 열망을 우리 민족의 민주화의 열망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 이제 7년 후쯤의 얘기긴 하지만 바로 80년대, 정확히 얘기하면 80년대 후반 정도에 있었던 그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었던 이른바 민주화 운동의 커다란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바로 그 인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여러 개의 아시아권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 바로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타이완 이런 쪽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민주주의를 민주화 운동을 이런 식으로 벌여야 한다고 하는 지향점을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 최근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홍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것을 일으켰었던 그런 한국이 우리 홍콩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도움 요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바로 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 요청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현재는 이제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의 기록 분야에서의 그런 문화재로서 등록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적겠습니다. 별표 2개.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개, 광주. 자, 빈칸 적겠습니다. 광주 박스. 자, 광주에서 비상계엄령 확대와 휴교령 반대를 위한 밑줄칩니다. 대규모 시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5 가운데점 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 신군부가 공수부대까지 투입하면 진압을 하겠고 시민군이 조직되어서 도청까지 점령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엄군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광주와 외부로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봉쇄하면서 이후 도청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반영했다는 점. 두 번째, 동감 2번.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정확히 얘기하면 1980년대 중후반, 이때쯤에 민주화 운동에 되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 동감 3번. 바로 필리핀, 타이완, 중국 등의 아시아권의 국가들이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